독일 조선업계 보면은 한국이 기술이 뛰어나니까 자국보다 앞서다고 보는 거죠. 우리 K방산 역사상 최대 단일 산업일 때죠. 만약에 우리가 이긴다면은 나토 회원국 최초로 K 잠수함을 수출하는 것이거든요. 거의 대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최근 독일이 3,000톤 도산 안창호함에 이어 장형실험 건조를 한 것에 대한 독일의 반응은 어떤가요? 우리 우선 지금 우리 장보고, 장보고 1은 있지만은 그건 이제 독일에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장보고 2, 장보고 3, 장보고 3도 이제 배치 1이 있고 이제 배치 2가 있는데, 여기 이제 방사청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벌써 1,800톤, 3,000톤, 3,600톤. 장보고 2까지는 독일 214급 잠수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보고 1은 209급이고 이제 근데 장보고 3부터는 우리가 완전히 독자적으로 한 겁니다. 현대하고 하나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당시에 대우였죠.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공동 개발한 이런 거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3,600톤입니다. 그리고 일단 뭐 다른 건 비슷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AIP에다가 이제 공기 분류 시스템이라 해서 몇 주 동안 이렇게 물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디젤의 리튬 전지니까 뭐 우리 핵잠수함 하지만 핵잠수함보다 이게 굉장히 소음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안에서 뭐 지키는 데는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핵잠수함은 조금 멀리 굉장히 원해에 갈 수 있는 그렇게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거라 치면은 연안에서 갈 수 있는 건 굉장히 최고다.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이 위협을 대상으로 이렇게 고수하면은 굉장히 이제 옛날보다 나은 거죠. 특히 이제 과거에는 납축 전지를 쓰다가 지금은 이제 리튬 전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수소에다가 리튬을 쓰니까 이제 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위력적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미 이제 SLBM 탑재 능력에다가 리튬이 있으니까 이제 한 단계 올라간 거죠. 독일이 약간 충격을 받죠. 우리가 독일한테 기술을 배워가 왔는데 잠수함을 만들면서 독일 기술을 많이 썼죠. 쓰고 뭐 처음부터는 와가지고 거의 뺏기다시피 처음에 가서 하고 하다가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실력이 늘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일부 기술을 우리가 역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카나다에서 뭐 같이 이제 카나다 잠수함 가지고 이제 지금 수주 경쟁이 붙었는데 그 중에서 독일이 선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술이 좋으니까 그거 같이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어요. 컨소시엄하고 독일하고 이렇게 경합도 하는데 한편으로 또 이제 독일은 그걸 사업을 떼가지고 자기가 땄을 때 우리하고 같이 하겠다 이런 계산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독일 조선업계 보면은 한국이 기술이 뛰어나니까 한국이 뭐가 뛰어난가 하니까 용접이나 소음 저감이나 시스템 통합 기술이 자국보다 앞서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그 민간 조선소하고 그 특수 조선소가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쨌든 기술이 상당히 용이하죠. 그리고 우리가 조선 기술이 특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같은 회사에서 이제 민간하고 수는 이제 군용 조선소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같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독일이 자랑하는 214보다 잠수함 기술에서 일단 214를 추월했다 이런 식으로 독일 언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장보고 2 이런 그러니까 독일의 209, 214급 대해서 그걸 가지고 독일이 그야말로 그 디젤 잠수함 시장을 석권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직접 도전하고 있고 지금 장보고 3부터는 이제 독자 설계 독자 생산 그리고 핵심 기술 수출국으로 전환은 완성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거죠. 한국 방산의 이제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전환한 거의 상징인 잠수함이다. 잠수함은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로 볼 수 있죠. 2011년도에 이어 캐나다 잠수함 수주마저 독일을 이기면 3판 2선승으로 잠수함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캐나다 잠수함 수준은 일단 캐나다 프로젝트가 CPSP라는 게 일단 캐나다가 90년대 그 만든 영국제 빅토리아급 이내측이 있습니다. 이게 노후화가 돼 있죠. 지금 그걸 대체한더라도 2030 한 5년 정도에 이제 전력화가 될 건데 그러면 이미 벌써 45년 정도 되는 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벌써 대체가 시급한 거죠. 그래서 이거 4척 대신에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12척 도입하겠다 이런 게 이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략 한 20조 원 정도 되는데 잠수함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일단 20조를
이제 납품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잠수함 한 30년간 운영을 한다 치면은 그 중간에 한 15년쯤 돼서 그걸 이제 하면 이게 완전히 오버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버홀을 한 다음에 잠수함을 다시 잘라 가지고 다시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파는 거는 20조 원 되지만 그다음에 이제 30년 동안 하는 게 실제로 한 40조 원 정도 돼요. 그걸 MRO라 그러는데 합치면 한 60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K방산 역사상 최대 단일 산업이 되죠. 20조만 해도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셜리스트나 하나오션, HD 현대중공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 이것이고, 두 번째 이제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이제 만약에 티센크루프가 따더라도 선체 같은 거 우리 보고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비용 절감에 우리 기술이나 이런 게 이제 좀 우수한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니까 실제로 카나다는 이 큰 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 절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하려면 국민들한테 이제 국회에서 돈을 따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렇게 많이 쓰면서 그냥 그것만 팔고 아무것도 안 해주냐, 카나다 것도 좀 사주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카나다는 그걸 뭘 요구하는 거니까 한국이 그걸 따게 되면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그리고 만약에 독일이 따게 되면 폭스바겐 그룹에서 카나다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설립해라.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고용을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생산을 해놓으면 그 몇십 년 동안 그 계속 할 거니까 그걸 이제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한테 되게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이 캐나다가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나토에서 뭐 어쨌든 같이 쓰기로 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그게 뭐랄까요, 비경제 진입 장벽이라 할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북극 작전 능력이 요구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잠수함이 우수하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발틱에 아주 천해에서 움직이는 잠수함이고, 북극에는 그 얼음 밑을 뚫고 장기간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버티는 게 되게 중요한데, 디젤 잠수함으로 이렇게 오래 버티려면은 이제 우리께 훨씬 우수하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북극에서 운행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좀 유리한데, 정치적으로는 나토가 독일이 좀 유리하다 볼 수 있죠. IMF 이후 가장 땅값이 싼 지금 토지에 투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합니다. 매물 찾는 법부터 농지 연금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2011년도에 인도네시아 잠수함 209급이었죠. 이거를 하면서 한국에 그때 대우조선해양, 지금 하나오션인데 여기가 수준했죠. 그때 독일이 들어왔는데 진 겁니다. 그런데 뭐 그거는 좀 작은 거고,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가깝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만약 앞으로 두 개가 남았을 때 폴란드나 동남아에 앞으로 이제 정도 사업이 있고, 만약 캐나다도 있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3판 2승제라 그러면 이제 이 중에 하나만 이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독일도 지금 최신 기술로 최신 타입 218H라는 걸로 경쟁을 합니다. 뭐 타입 212CD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18H로 하는 것 같아요. 독일은 가격이 비싸고 기술 이전 유연성에서 좀 열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이 유리한데, 뭐 만약에 우리가 이긴다면은,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전쟁입니다. 어려운 수주 경쟁인데, 만약 이긴다면은 어찌 보면 나토 회원국 최초로 K 잠수함을 수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방의 신뢰도가 완성되니까 기존에 우리가 조금씩 이제 들어갔던 이게 그런 거를 조금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서방의 신뢰도가 완성되고, 만약에 노르웨이나 네덜란드 같은데 수주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호주도 지금 오쿠스 핵잠 외에 재래식 함정인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앞으로 100조 이상 사업이 있기 때문에 후속 사업의 연결 고리가 돼서 이게 이기면은, 이게 위너즈 테이크올이라고 하나 이기면은 이게 따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국에서 이런 사업을 집행할 때 다 국회를 거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자기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려 하는데, 한번 어디서 이긴 나라 거는 그걸 가지고 내밀기가 되게 좋아요. 책임 회피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 수주 경쟁이 졌다. 그런데 어느 날 예를 들어서 독일이 이겼는데 왜 한국 걸 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답변이 궁색하니까 좀 안전한 길을 택하죠.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이게 하면 이기면 계속 길이 열리고 하면 지면은 계속 길이 닫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수주를 하면은 거의 대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잠수함 수출은 이제 지금 독일, 프랑스가 대부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한국이 공식적으로 진입하게 되는 거죠. 인도네시아라는 조그만 나라가 아니고 캐나다 같은 이제 나토 국가니까. 그래서 이 스테이크가 굉장히 크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기대하면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장벽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른다. 잘못 결정하는 것도 그 나라의 일이니까. 특히 옛날에 우리 이제 미국의 고등훈련기에서 이제 보잉 사브 연합하고 우리 카이 이제 로키드 마틴 연합하고 붙었는데, 당시 이제 트럼프 일기 때 보잉을 선두를 줬잖아요. 우리께 열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쨌든 보잉하고 이제 그 보잉 쪽에 들어간 유태인들하고 트럼프하고 연결이 많이 돼가지고 처음부터 그걸로 갈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 제대로 못 만들고 하니까 실제로 미국 공군에서는 엄청 큰 피해를 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해군 훈련기를 할 때는 우리 걸 하겠다는 식으로 이런 뭐 그런 그 길이 열릴 정도로 우리가 경쟁이 들어가가지고 당연히 이겼으면 더 좋을 건데도 자기네 잘못 선택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건 그 나라 잘못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사결정에 뛰어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 사업이라는 것은 조금 더 이제 불확실한 측면이 많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개가 엮여 있기 때문에 그냥 판단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걸 사업을 추진하는 이제 우리 현대중공업 하나 이쪽에도 우리가 상당히 힘을 실어줘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대도 많이 해야 되지만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실함 진수를 계기로 한국 잠수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예, 이게 이제 우선 SLBM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이 현무 4-4인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잠수함은 은밀성이 가장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공격을 했는데 공격을 할 때 어디를 하는 거니까 우리 군사력이 모인 데를 때리거든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데 잠수함은 때릴 수가 없잖아요. 위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잠수함이 이제 가가지고 북한하고 붙었다. 그럼 우리가 평양 근처에 가가지고 있는데 때린다. 이렇게 하면은 어째 보면은 이제 북한은 실컷 다 때렸는데도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꼴이죠. 그래서 이제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중 해극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세컨드 스트라이크 서바이빌리티로 해요. 우리가 이제 이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 평양이 서울을 핵으로 공격해도 우리가 수중으로 보복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 핵 억제가 된다는 측면이 있고, 기술적으로 세 가지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AIP에다가 리튬 이온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중 지속 작전 기간이 2-3배 연장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잠수함은 물 밖으로 나와야 되면은 그 순간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게 보통 스노클링 해가지고 수면 근처에 나가가지고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다시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는 이 기간이 필요한데, 이것 때문에 이제 계속 자주 나와야 되는 거죠. 핵잠수함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AIP 체제로 이것도 기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늘어난지는 혹은 비밀 사항이기 때문에 안 나올 건데 아마 뭐 거의 한 달 넘어 늘어났을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소음 감수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물속에서는 전파가 안 통하기 때문에 소나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그 소나 탐지 회피 능력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림팩 같은 거 하면은 그 참여하는 나라들은 아는데 미 해군도 인정했죠. 이게 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이제 수직 발사관을 6개 냈기 때문에 SLBM이나 해성3 순항 미사일인 어뢰 복합 탑재가 가능하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3,600톤급이면 디젤 잠수함으로는 크지만 이제 보통 핵 잠수함보다는 뭐 좀 작기도 6,000톤 이상 보통 되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이거는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전략적인 의미에서는 북한 핵위협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수중 억제력을 완성했다. 그래서 미군 의존도가 좀 줄어들고 중국과 러시아에도 부담이 됩니다. 이제 동해, 서해, 남해 광역 작전에 이제 작전 방향을 확장하니까 훨씬 멀리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
독자적으로 핵 억제 또는 나토형으로 핵 공유 논의를 할 때 실질적으로 군사적 기반이 돼요. 저기에 이제 SLBM을 예를 들어서 뭐 미국 핵 미사일을 거기에 실어서 이제 발사대 실어서 할 수도 있는 경우고, 물론 싣는다고 해서 쏠 수는 없죠. 이제 핵 코드를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다만 핵 공유를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융통성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